팩트 베이스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모자라면 어쩌나 하는 아쉬움도 벌써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토요일 일요일에 그 봉인사에서 하는 워크샵 이틀간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학회 회원들께서 거의 50여 명이 그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 소식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셨거나 하신 분들은 아직 여석이 좀 있다고 하니까 신청하셔서 내일 모레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날 일요일 직접 또 우리 스님 뵙고 여러가지 그 많은 감화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행사가 짧은 행사입니다만은 아주 여러분들이 그 오기를 참 잘했다 하는 정도로 보람이 있는 그런 행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테유 리카르 스님 소개를 회장님께서 잠시 해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테유 리카르 스님께서는 프랑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철학자 아버지와 작가 어머니를 두시고 명문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세포유전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성공적인 과학자의 길을 걸으시다가 20대 후반에 과학자의 길을 접으시고 출가하셔서 국적을 네팔로 바꾸신 후 지금까지 약 45년 동안 티베트 승려로 계십니다. 달라이 라마의 프랑스어 통역관을 지내시기도 했던 리카르 스님은 승려와 철학자, 행복을 위한 변명, 손바닥 안의 우주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리카르 스님은 또한 다양한 NGO 활동을 하고 계신데 티벳과 네팔에 학교를 이어서 5천여 명의 어린이를 공부시키고 계시며 14개의 병원 및 3개의 양로원을 짓기도 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리카르 스님은 신경 가소성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인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를 도와 마음과 삶 연구소에서 명상과 뇌의 가소성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리카르 스님이 전 전두엽에서 촬영된 fMRI 검사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수치가 세계 최고로 높아 그 후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석에서 You are the happiest man in the world 그랬더니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막 쑥스러워하시더라고요. 네. 또 리카르 스님은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스님께서 담으신 히말라야 풍경과 곳곳에 사는 스님, 주민들의 사진은 많은 잡지와 책에 실려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계십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스님의 사진집이 오늘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보시면 이렇게 책을 놓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한국 기자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행복은 잘 사는 상태이고 이타적 사랑, 정신력, 내적 자유, 안정된 마음과 함께 옵니다. 또한 행복은 나날이 계속해서 닦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자, 이제 스님을 모시고 자비심과 행복의 과학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통역은 불교 관련 전문 통역사로 활동하고 계신 진욱이 선생님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thank you very much for this nice introduction. I'm not sure I understood everything.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좋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m very glad to arrive in Korea. That's my first visit, so it's very auspicious to be in a prestigious university, in a place of knowledge and wisdom. 한국에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지식과 지혜의 전당인 이렇게 훌륭한 대학에 처음으로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So today I think we will discuss together a few topics about compassion and especially the kind of research that modern science have been doing on the meditation on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자비인데요. 특히 현대 과학에서 자비와 자애를 대상으로 많은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So first of all, within the Buddhist tradition, especially the Mahayana tradition, compassion is really considered to be the heart of the Buddhist path. 불교 전통 특히 대승에서는 자비가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Normally, it is said that the goal of the Buddhist path is to achieve enlightenment, to become like the Buddha. 그래서 불교 수행에서는 그 목적이 최종적으로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But in the Mahayana tradition, the real goal is to become a Buddha so that we gain the capacity to free all sentient beings from suffering. 하지만 대승에서는 먼저 부처가 돼서 그 다음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고통에서 풀어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So it is not so much just to become a Buddha, but to become a Buddha to display the Buddha activity that frees the beings from suffering. 그래서 대승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그 자체가 있지 않고 부처님이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서 이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데 있습니다. So in order to generate this kind of motivation and determination, one needs to cultivate four main qualities.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 삶의 태도를 닦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먼저 닦아야 합니다. The first one is boundless loving kindness or boundless altruistic love. 처음에는 사무량심인데요. 처음에는 아주 무한한 자애입니다. Which is defined as the wish that all sentient beings find happiness and the causes of happiness. 그래서 이런 이타적 사랑은 모든 중생들이 행복을 찾고 그리고 행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Then, when that altruistic love is confronted with suffering, then it becomes compassion. That is the wish may all sentient beings be free from suffering and the causes of suffering. 그래서 이런 이타적 사랑이 중생의 고통을 대했을 때 이것은 측은히 여기는 마음, 연민, 자비심으로 변하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d the third aspect is sympathetic joy or rejoicing in the qualities, the achievement, the happiness of others. 세 번째는 사무량심의 세 번째 이제 그 희라고 하는 건데요. 공감적 기쁨이라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행복할 때 같이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And then the fourth one is impartiality, that is to extend the three first ones to all sentient beings without discrimination, no matter if they are close to us, strangers, or difficult people. 자, 네 번째는 사라고 해서 평정심인데요. 앞에서 말한 자애심, 자비심,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중생이든 싫어하는 중생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펼치는 것입니다. Now, when we speak of compassion, there are two aspects. There's one affective aspect or emotional aspect, and a cognitive aspect or a wisdom aspect. 우리가 측은지심 또는 비심, 자비심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 측면, 또 하나는 인지적 측면입니다. So the emotional aspect is when we encounter someone who suffers, then there is an emotional resonance, what we call empathy, with the person who suffers. 감정적 측면이란 바로 고통받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똑같이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And then that empathic resonance, if it goes in the right direction, it will lead to a sense of concern for others and the wish that to ameliorate the situation of others. 그래서 이런 감정적 공감이 커질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게 됩니다. But if we are very self-oriented, then the affective resonance with the suffering of others might turn into some kind of empathic distress. That means I'm more concerned by the effect that the suffering of others has on me rather than the fate of the person. 그런데 이렇게 감정적 공감을 할 때 막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더 깊게 생각하지 그 사람이 받는 고통 자체에 대해서는 더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So the empathic distress will not lead to an altruistic motivation and action. 그래서 그런 고통을 보고 이타적 사랑이나 이타적 동기로 발전시키지를 못합니다. But the empathic concern, which is directed towards others, that would lead to an altruistic motivation and, if possible, a corresponding action. 내 감정적 배려가 다른 타인에게 미칠 때 그것은 결국은 이타적 동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So the emotional sort of compassion is directed towards suffering that is obvious, the suffering that we can witness every day through the media, hopefully not too much, but through our life. So we emotionally resonate with people who are actually suffering now. 그래서 이런 감정적 자비심이라는 것은 주변에 또는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Now, what about the cognitive aspect of compassion? 자, 자비심의 이제 인지적 측면을 볼까요? Well, if we think of the Buddha's teaching, the first noble truth, the truth of suffering, that's really about that cognitive aspect of understanding of suffering. 부처님의 사성제에서 제일 첫 번째 진리 고가 있다는 고제는 바로 이런 그 고통이 그 감정적 자비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When the Buddha spoke the truth of suffering, that means there is suffering and suffering must be recognized. 부처님께서 고통이 있다 그리고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He didn't mostly means the obvious suffering. We don't need a Buddha to know that a toothache is suffering. We don't need a Buddha to know that a massacre is suffering. That's obvious to anyone. 그래서 부처님께서 고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분명한 고를 지적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살 같은 것이 일어날 때 부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그것이 고통임을 압니다. So when the Buddha spoke about the causes of suffering, he was referring to something much deeper.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Something that you usually do not recognize as suffering. 우리가 평소에는 흔히 고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And that has to do with the deepest cause of suffering that is based on ignorance. 이것은 무지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는 가장 깊은 차원의 고통입니다. Now, ignorance is not just a lack of information, not knowing the telephone directory by heart, for instance. 무지라는 것은 그 정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Ignorance in Buddhist term is the distorted perception of reality. 불교에서 말하는 무지라는 것은 이 현실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Is to take as permanent what is impermanent, to believe that there is solid autonomous entities when there is only interdependent phenomena. 그러니까 그 세상에 아무것도 영속하는 굳건한 것이 없는데 그 다 무상한 것을 무상하지 않다 영원하다고 여기는 것이 고통이고 또 세상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존재하는데 독립된 자아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 고통입니다. And to believe that there is a independent unitary self of the person when there is only a dynamic stream of consciousness. 또한 사실은 그 굉장히 역동적인 의식의 흐름이 있을 뿐인데 나라는 사람이 탄탄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것도 고통입니다. So the cognitive aspect of compassion will be directed toward that fundamental ignorance. 그래서 그 자비의 인지적 측면은 바로 이런 근본적인 무지를 향한 것입니다. So that's just to give a very simple overview of the various aspects of compassion in the Buddhist part. 그래서 자비의 그 다양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개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Now, we all have the potential to experience and express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우리는 모두 자애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But like any potential in our life,
if it's not cultivated, and it will remain in the lowest possible form. 하지만 우리가 가진 어떤 가능성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닦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장 낮은 차원에 그대로 있는다면 We have the potential to learn how to read, to write. We have the potential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We have the potential to learn mathematics. But if we don't learn, that potential is kind of useless. 우리는 읽고 쓰는 것을 배울 능력,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능력, 수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과 능력을 닦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Of course, if we don't train, we can still play on the piano like children do, or we can probably figure out that 2 plus 2 equals 4, but we will not go much further. 물론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닦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피아노를 어린애처럼 아무렇게나 칠 수도 있을 것이고 2 더하기 2는 4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거기서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So of course, for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there is definitely a natural aspect of it. We all have in our life experienced, manifested, given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그래서 자애와 자비라는 것도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순간을 체험했습니다. Like especially from the biological perspective, the parental care, the love for the mother, for our children, this is something that we don't need to learn. It is spontaneous, it is very intense, and it is very natural. 그래서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가 자식에게 쏟는 사랑은 아주 자연스럽고 타고난 것입니다. But at the same time, this is still quite biased and limited because it's only for a certain number of people. 하지만 그런 사랑은 굉장히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일부 몇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And also it's limited because it is directed either to those who are dear to us or to those who treat us well. 그리고 이것이 한정적인 것은 우리가 아끼는 사람 또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But as the Son is the Dalai Lama often says, on the basis of that biological love, we can extend it much wider through mental training, through cultivating these qualities. 그런데 이런 생물적 사랑을 기본으로 해서 이거를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펴나갈 수 있다고 달라이라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So we can extend it to many more sentient beings and independently of the way they treat us. 그래서 우리는 많은 중생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이러한 그 사랑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Because truly, compassion is not a reward for good behavior, or the absence of it is not a punishment for bad behavior. Compassion is about removing the causes of suffering, whatever they are, wherever they are. That's the goal of compassion.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행을, 좋은 행동을 했다 그래서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악행을 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 자비의 대상이 어디에 있든 언제 어디서든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Now, for Buddhist practitioners, now that's more than 2,500 years, that one of the main goal of the practice is to cultivate, to develop more loving kindness, more compassion, to expand this to all sentient beings. 그래서 2,500년 전통을 가진 불교에서 이 수행자라면 이러한 자애심과 자비심을 계속 닦아서 모든 중생에게 그것을 연장하고 펼치는 것입니다. So that mental training, the act of cultivating, that is called meditation. 이러한 마음 공부, 이러한 닦는 것 자체를 우리는 명상이라고 부릅니다. In Sanskrit, the word bhavana means to cultivate. That means to cultivate some skill, to cultivate some qualities, to cultivate a new way of perceiving things.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명상은 바바나인데요. 이것은 닦는다는 것, 어떤 그 품성이나 어떤 기술, 어떤 것을 새롭게 인식하는 방법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And then the word Tibetan gom, that we translate also in English by meditation,
also means to become familiar with something. So, 명상의 티베더는 곰인데요. 이 곰은 무엇에 친숙해진다는 뜻입니다. So I don't know the etymology of the word you use in Korean for meditation. What does that actually means? What word do you use? 명상은 뭔가요? 응? 어때서 명상민? 용수 스님. Same meaning. It has same meaning. Cultivating. Cultivating good quality of consciousness. Okay, that's good. Well, at least we're on the same wavelength. So, He says, just look at as it is. Look things as they are. well, yes, well, that's one type of meditation. I mean, according to Tibetan Buddhism, that will be one type of meditation. You know, to look at reality just as it is. But that's not the only one. Let's say. 그것은 명상의 한 종류고 유일한 것은 아니고 또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So here, the one I'm going to mention about compassion is something that requires cultivation. If you just look at suffering just as it is, that may not be sufficient, because you might just, it's fine with you, you might leave it as it is, but for the people who suffer, you need to do a little more.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자비는 이런 고통의 완화. So now if it's a meditation that is looking at the nature of mind, then you just leave it as it is, in simplicity, that's okay. 명상이라는 것이 마음의 본성, 참 본성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있는 그대로 두는 것도 오케이 좋습니다. Or if you look at phenomena, you can leave it as it is without thinking this is permanent, this is like this is like that, this is good, this is bad. It's also a kind of meditation that will be the way you describe it. 저 현상계를 바라볼 때도 이것은 좋다, 나쁘다, 어떻다라는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도 일종의 명상입니다. But there is a whole series of meditation which are meant to cultivate some special qualities like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and that is the one I'm going to describe about the scientific research. 그런데 명상에는 자애나 자비처럼 특별한 성품을 닦고 기르는 명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과학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명상은 바로 이런 명상입니다. So again, Buddhist practitioners, they have been doing that for thousands of years. 불교 수행자들은 이런 명상을 아주 수천 년 동안 해왔습니다. So I think they could appreciate the benefit of such practice for their own sort of life, and hopefully, if you meditate on compassion and loving kindness, it should be also appreciated by others, because the goal is to benefit others. 이런 자의 자비 명상을 닦는 명상을 한다면 자기의 삶에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남들도 좋아합니다. But now, since the development of more branches of science and knowledge in the recent centuries, the era of science, most people put their trust in scientific findings. 금세기에 굉장히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 발전을 매우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At the same time, most people in this world are not either Buddhist or any practitioners of any kind. It is probably now a minority of people who engage actively in this kind of spiritual training or religious training. 또한 금시대 많은 사람들은 불자든 아니든 간에 어떤 그 마음을 닦는 어떤 수행 또는 그 영적 수행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But the quality of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are not just for a minority. They are for every single sentient being. They are necessary. We need to receive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and we need to give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from the moment we're born till the moment we die. 하지만 이런 자애심과 자비심의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예외 없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So therefore, if through the modern sort of approach of scientific investigation, one can recognize the benefits
of training in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in a secular way that could be a great benefit to society at large, independently of any belief system. 그래서 이렇게 자애나 자비심을 담는 수행이 정말 효과가 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과학 연구가 밝혀준다면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더 넓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So it is in that spirit that 25 years ago, under the inspiration of the Dalai Lama, there was an institute called the Mind and Life Institute that was founded by Francisco Varela, who was a great neuroscientist. 25년 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라이 라마께서 주도하시고 뇌과학자인 프란시스코 발레라의 주도하에 Mind and Life Institute 또는 마음과 삶 연구소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So in the beginning it was a very small organization that was just organizing some meetings between the Dalai Lama and great scientists.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달라이 라마와 소수의 과학자들이 함께 만났죠. So it was all kinds of sciences, quantum physics and psychologists, neuroscience. 다양한 과학자들이 모였었죠. 양자 물리학자 또는 뇌과학자, 그냥 과학자들이 있었어요. About nature of consciousness, about environment.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또는 자연이란 무엇인가. So last week in New York at the Rockefeller University, we celebrated the 25th anniversary of Mind and Life Institute. 그래서 지난주에 뉴욕의 록펠러 연구소에서 록펠러 센터에서 저희가 Mind and Life, 그러니까 마음과 삶 연구소의 25주년 설립 25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In the late 90s and the early 2000s, the idea during one of those meetings that was dedicated to studying destructive emotions, those meetings would last like for 5 days, and halfway through the week, His Holiness the Dalai Lama said, well, all those discussions are very interesting, but what can we contribute to society? 자, 그래서 이 마음과 삶 연구소에서 주최한 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초에 했던 하나의 그 학술 회의에서 5일간 계속된 세미나에서 주제가 파괴적 감정이었는데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한 이런 발표가 다 좋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이 파괴적 감정에 대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이다. So then came the idea to launch a serious program of research about the effect of meditation on the brain, on physiology, on health. 그래서 여기서 그 창안해가지고 명상이 우리의 그 생리학 또는 우리의 뇌,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자는 진지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To study what are the long-term effects of meditation, people who did for 20, 30 years.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명상한 사람의 어떤 효과, 결과가 나타나는가. What will be the short-term effect of meditation after a few weeks or few months? 겨우 2, 3주 동안 명상을 한 사람의 단기적 효과는 무엇인가? And to study different kinds of meditation to see if they have different effects. 또 명상의 종류가 다르면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 So this program was began, and for the before that, the study of meditation was not taken very seriously by the scientific community. 이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기 전에는 과학계에서는 명상에 대한 그 연구를 별로 진지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Because some research was done, but not very good scientific research, so it was not really considered as a valid sort of subject of investigation. 약간의 과학적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굉장히 그 데이터나 이런 연구 방식이 엄중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타당한 데이터로 간주되지 못했어요. But then, after this initial stage of the Mind and Life Institute, some of the most well-known psychologists and neuroscientists decided to that it was worth to study the effect of meditation. 그런데 이제 마음과 삶 연구소가 해마다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한 지 한 중간쯤 된 해에
아주 저명한 심리학자와 뇌과학자가 명상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Especially in that 2000 meetings on emotions, there were Richard Davidson, who is probably the first neuroscientist who seriously studied emotion in the brain. 그래서 2000년에 그 리처드 데이비슨 박사가 아마도 감정과 뇌를 연결하는 연구를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There was someone known as Paul Ekman, who is the world specialist on the facial expressions of emotions and the different kinds of emotions. 또 폴 에크만이라는 과학자는 세계적으로 뭘로 유명하냐면은 감정이 얼굴 표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걸로 유명합니다. And there was Francisco Varela himself and a French student of him called Antoine Lutz, who became one of the main researchers in Richard Davidson's lab. Antoine Lutz, yes. 그래서 또 프란시스코 발레라 그분의 제자인 안투안 루프, Yes. 안투안 루프 이분들이 리차드 데이비슨 박사의 연구실에서 이런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And after this initial stage, as a very interesting result came out, many other labs now are being interested in studying the short or long-term effect of meditation.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의 연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자 과학계의 다른 연구소에서도 우리도 명상의 단기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를 연구해 보겠다는 신청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Now there are about at least 30 main laboratories who have some kind of studies on serious studies on the effect of meditation. In Princeton, Harvard, Berkeley, in Leipzig in Europe, in Hong Kong starting also, I hope soon here. 30 universities. At least. Yes. 그래서 이렇게 그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결과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30개 아주 주요한 연구소에서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이를 포함하여 또 홍콩 포함하여 이렇게 이 명상과 뇌의 관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So personally, I went to many of those. I spent about probably 150 hours in fMRI scanners trying to participate in those studies. fMRI.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30개 대학 또는 연구소에 많이 방문을 했는데 그걸 하려면 fMRI, 기능성 자기공명 장치라는 것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 사진을 찍은 시간만 해도 합치면 한 150시간은 됩니다. So I'm going to show a few of those research. I hope it won't be too technical. If it is, I'll try to make it a little bit simpler.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테크니컬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But the goal is like this, you know, for a practitioner, the best way to verify that the practice is working is to see if one's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and wisdom is increasing. 자,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불교 수행자로서 제가 굉장히 명상을 오래 닦았다고 할 때 과연 제 안에 자애심과 자비심과 지혜가 늘어났는가 이거를 여러분은 보고 싶으실 것 아닙니까? And of course others should also kind of appreciate that our loving kindness is increased. Otherwise, if you meditate for 10 years and they say, oh, it's as grumpy as before, then there's probably something went wrong with your meditation. 또한 제가 10년이나 명상을 했는데 누군가가 저를 만나서 아유 누구보다도 성질이 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저 10년 명상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But again, if you want to introduce that in society at large, you know, in education, in the medical world, you need the science to back up that. Otherwise, nobody will take it seriously. 또한 여러분께서 명상을 좀 더 사회에 널리 펼치고 싶으시다면 이를테면 교육계나 의료계에 이거를 도입하고 싶으시다면 과학적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So then in 2000 the idea was to bring first experienced meditators to the lab. People who have done between 10,000 to 60,000 hours of meditation. 그래서 2000년에 처음 이 명상의 과학 연구를 할 때 처음에는 적어도 10,000시간 통산 10,000시간에서 60,000시간의 명상을 한 고도의 명상 수행자를 우선 연구하자라는 것을 저가 했습니다. Because of course when you start a scientific study, it is nice if you expect to see the biggest possible effect.
최초로 과학 연구를 어떤 분야에서 했다면 거기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So you would expect to see a bigger effect, people who did 50,000 hours than 2 weeks. 그래서 5만 시간 명상을 한 사람에게서 2주 동안 명상을 한 사람에 비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So that's why the initial stage mostly was focused on long-term meditators. 그래서 초기 연구는 아주 장기 명상 수행자에게 한정했습니다. So some were disciples of great Tibetan Buddhist master like Dilgo Khyentse Rinpoche, who is here. 자, 딜고 켄체 림포체 사진인데요. 티벳의 그 저명한 명상 스승들의 이제 제자들이 참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He spent more than 30 years in solitary meditative retreats. 딜고 켄체 림포체는 30년 이상을 혼자 독거 명상을 하신 분입니다. Of course, at that time, first we were not starting those studies when he passed away in 1991, but also we would have never dared to ask a great master like that to go in MRI scanner. 근데 그 딜고 켄체 림포체께서는 1991년에 그 입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아마 그 제자들을 통한 명상 연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This is also my first teacher, Kangyo Rinpoche. 저의 첫 번째 스승이신 깡규르 림포체이십니다. But we asked some of their students who had the long-term meditation to come to the lab. 이런 분들의 그 제자들 일부들에게 장기 명상을 하신 분들에게 실험실로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So here is one of them who did many years of meditation with a electroencephalogram cap with many 126 electrodes. 그래서 그 여기 이제 그렇게 연구에 참여하신 그 한 그 고도 명상 수련자신데요. 뇌파계로 이제 뇌파를 찍는데 이렇게 256개 정도의 전극을 달고 있습니다. So electroencephalograms allows to measure very fast changes, like 1,000th of a second change. 뇌파계는 굉장히 빠른 변화를 포착합니다. 1000분의 1초 정도에 일어나는 변화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But you measure the electrical activity at the surface of the skull.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 그 두피의 표면에서만 그 나타나는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So although it gives you an idea where, but not so precise in 3 dimension. 그래서 그 어느 지점쯤에서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건 짐작할 수 있지만 3차원적으로 어디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So this is another master, Ramjam Rinpoche, who will be here tomorrow in Korea. 내일 도착하실 랍잠 림포체가 지금 실험에 참여하신 사진입니다. So the other method is to use the scanner, the fMRI scanner. 또 다른 방법은 스캐너, 기능성 자기공명이라는 fMRI 스캐너를 사용하는 겁니다. This is Mingyur Rinpoche, and unfortunately, you cannot meditate like that in a scanner. You have to go inside and lie down. 예, 이분은 민규르 림포체신데요. 일단 자기공명 측정이 시작되면 이렇게 앉아서 측정할 수가 없고요. 누워야 됩니다. And Mingyur Rinpoche says there are 4 characteristics to the scanner. 민규르 림포체가 말씀하시기를 이 스캐너에는 4가지 특성이 있다. It is dark, it is cold, it is narrow, and it is noisy. 어둡고 춥고 좁고 시끄럽다. So it's not very good for meditation. 그래서 명상이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다. But still, it seems it works. 그래도 이렇게 효과가 잘 나타났습니다. So this is one of the first results we did with Richard Davidson, which is an electroencephalogram study. 그래서 리차드 데이비슨 교수가 최초로 한 뇌파계를 사용해서 한 결과입니다. And it is with the practice of compassion. 이것은 자비의 수행, 자비 명상의 결과인데요. So when you study, you need to compare differences. So a resting state and a meditation state.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니까 그냥 휴식 상태와 명상 상태 이 2개를 비교해야 돼요. So and then you need to compare experienced meditators with novice meditators. 그리고 또한 숙련 명상자와 초보 명상자를 또 비교해야 됩니다. So ordinary people subject that we ask for 1 week.
to try to cultivate compassion, we give them the instructions. 그래서 명상에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을 모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그 지시 사항을 주고 자비 수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So down here you have the novice or the naive subject. The You mean the violet line is when they are at rest. They don't do anything special. 그래서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이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초보 명상자들인데요. 이들이 그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이 보라색 곡선입니다. Then the blue line is when they engage in meditation on compassion.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은 이 초보 명상자들이 자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비를 수행할 때입니다. Nothing happened. 별로 큰 차이가 없죠. Now here are the long-term meditators when they are at rest. Nothing happened also because they are resting. 그리고 이 위에는 이제 장기 명상자들인데 이분들이 휴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아래쪽입니다. But then, this blue line, when they engage in compassion meditation, then is a huge increase in brain activation. 자비 명상을 할 때 이분들의 장기 명상자에 대해서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파란 곡선이요. And that is in the gamma frequency. 이것은 감마파인데요. Which indicates connectivity between many areas of the brain.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And also the activation was in areas connected with positive emotions. 그리고 활성화된 뇌의 부분은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So this is the same compassion meditation but with a MRI scanner.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자비 명상인데요. 이번에는 fMRI를 사용한 것입니다. Here is the meditator at rest and then meditator in compassion meditation. You mean novice? After. Novice meditator? No, that's the meditators at rest and meditator when engaging in compassion meditation. There are many areas of the brain which are strongly activated. 자, 왼쪽은 그 휴식하고 있는 상태의 명상자, 오른쪽은 자비 명상을 하고 있을 때 뇌의 아주 다양한 부분이 활성화된 모습입니다. So the naive subject at rest and in meditation same, nothing happens. 그런데 초보 명상자의 경우는 휴식하고 있을 때나 명상하고 있을 때나 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뇌에. So as you can see, the difference is huge. It's very big difference. 차이가 대단히 큰 것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Now we also ask, that was done in Leipzig at the Max Planck Institute with Tanya Singer, who is a woman neuroscientist who is one of the world's specialists on empathy. 조금 아까 보여드린 것은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타냐 싱거라고 뇌과학의 세계적인 저명하신 분이 감정이입을 주제로 한 연구였습니다. So that time I was the kind of guinea pig. 그래서 저도 그때 실험 대상이었어요. So she asked me, could you try to make different levels of compassion, like 30%, 60%, 100%? 근데 그 타냐께서 저에게 요청하기를 자비 명상을 하되 자비심을 일으키되 좀 레벨을 다양화하자. 30% 자비심, 60% 자비심, 90% 자비심을 이제 구분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So you have to do that many times, like for several days, about I think 20 hours in MRI machine, doing like 30, going from 0 to 60, coming back to 30, going to 90, like that all the time, like you would do with a joystick or something. 그래서 제가 fMRI 그 기계 안에서 20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는데요. 이번에 30% 올려주세요. 내려오세요. 60% 올려주세요. 내려오세요. 90% 이거를 제가 20시간을 했습니다. But you see, when they measure the activity in those areas of the brain which are connected with compassion, which is the insula, here you can see that when they ask us to do 30%, it's about 30% and 60%, 90%. So the measures correspond to the instructions and to the subjective feeling of the meditator.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막대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분께서 30% 해주세요, 60% 해주세요 했을 때 제가 올린 수치도 그만큼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고요. 90%, 60%까지 제가 느낀 것도 비슷했습니다. So what does it mean 30% of compassion? 30% 자비심이란 뭘까요?
It doesn't mean that you're thinking, oh, this person, I don't like him too much, so I only give 30% of my compassion. 그거는 이 사람은 내가 싫어하니까 30% 자비심만 줘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It means, you know, when you have a kind of mental state like that, first it's not there, then it takes birth in the mind, and it starts kind of to come and stronger. So there is a progression, right? So you can decide that you'll just let it come a little bit, not too much. And then 60% you say, well, you know, about 2/3 of what I'm able to do, and then 100%, then you do the maximum you can. So this is subjective, but when you measure it, it corresponds to your experience.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이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마음속을 자비심으로 꽉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내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자비심의 30%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멈췄던 거고, 두 번째는 한 3분의 2쯤 기량이 찼다라고 생각했을 때 60%라고 했던 거고, 90% 올려주세요 했을 때는 제가 100% 올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And now the idea was, well, no, we train for compassion, but can that training apply to something else? Like imagining pain, for instance.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비 명상으로 자비심을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비가 다른 곳에도 우리가 적용이 될 수 있는가? 가령 통증을 생각해 보자. So of course, when you do meditation, you are not trying to feel pain, and meditate on pain to increase your pain. 물론 명상을 한다 할 때 통증에 대해 명상을 한다면 통증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But the question would a mind that has been trained can apply that to anything, like imagining pain?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비심을 계속 닦고 자비심의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이것을 그 페인에도 그 통증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So we also have done pain control meditations with real pain, but here we just visualize pain. 물론 실제로 내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통증 조절 명상도 합니다만, 이 경우에는 상상 속으로 머릿속에서 통증이 있다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Like a burning pain on the wrist. 가령 팔목에 막 그 화상을 입었다, 그 심각한 통증이 있다. And similarly, Tanya Singer asked us, can you do 30%, 60%, 90% of pain? 그래서 이 타냐 싱거가 이 통증 명상의 경우도 30% 통증, 60% 통증, 90% 통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And as you can see, when they measure the brain activity in the pain networks of the brain, this correspond to those 30, 60, 90%. 그랬을 때 두뇌에서 통증과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30%, 60%, 90% 측정치를 나타냈습니다. That shows that those meditators, they have a real good control of any sort of emotional aspects of their brain.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는 것은 명상자가 뇌에서 그 감정적 측면이 어떤 측면이든 자기가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also there have been the effect on the physiology of the heart, for instance, when a meditator engaged very actively in very powerful compassion, compared to the novice, there is a increase of the heartbeat. 심장, 그러니까 이것은 두뇌만이 아니고 몸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왼쪽에는 그 초보자고 오른쪽은 장기 명상자입니다. 장기 명상자가 심장에 대해서 명상했을 때 심장이 이만큼 심장 박동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And here you see the correlation between brain activities and the heart is very strong in the expert meditators and is not at all present in the non-expert meditators. 또한 심장 박동만 실제로 올라간 게 아니고 심장에 관련된 뇌 부분도 거기 빨간색이 그 장기 명상자인데요. 장기 명상자들의 경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Now, any kind of meditation you do, if you want to train in loving kindness, if you want to train in compassion, you need to be mindful. You need attention. Otherwise, your mind will be distracted.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명상을 하든 자비 명상을 하든 자애 명상을 하든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의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딴 데로 흩어져 가버릴 테니까요. So can attention be trained? 그렇다면 주의력, 집중력도 훈련할 수 있을까? So there are many studies on attention
like there are many tests to measure your vigilance. 그래서 이런 주의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많은 실험들이 있습니다. So there's one test that's very simple. You see some very small numbers on the computer screen, very small, the limit of what you can see, and each time there's a zero, you press a button. You should not press when it's not a zero.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실험 중에 컴퓨터 화면에다 숫자를 보여줍니다. 그냥 많은 숫자가 아니고 몇 개 숫자를 보여주고 0을 볼 때마다 버튼을 누르라고 했습니다. But it's very fast. It is about 3 numbers per second. 1초에 한 숫자가 3개 정도 지나갈 정도로 빨리 보여줍니다. And then you can do that for 10 or 45 minutes. 그거를 10분에서 45분 정도까지 합니다. Like for 15 minutes it will be 1,000 times. 그래서 You have to press the button 1,000 times. 15분 정도만 해도 한 1000번 정도 이거를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So what happens with untrained subject? They get tired. 그래서 명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금방 지쳐요. So they make more and more mistake. Their accuracies go down and down.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점점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But with trained meditators, it's flat, basically. 그런데 장기 명상자들의 경우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도. This is 10 minutes, but we did with 45 minutes, 예. and we have at least 3 subjects with zero mistake, 100% accuracy. 그런데 이건 10분만 보여드렸죠. 우리 45분까지 했거든요. 45분 했을 때 3명이 하나도 잘못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나 있었어요. And at the end, they said, "Shall we continue?" They were ready to go for the whole day. 그리고 이분들은 실험이 끝나자마자 계속할까요? 우린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One of them said, "What's the problem?" He didn't think it was difficult. 그래서 또 한 명은 도대체 문제가 뭐예요? 이게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So that shows, doing something well with ease. That's the sign of training. 그래서 무엇인가를 굉장히 쉽게 잘한다는 거, 그게 바로 명상 수련자들이 보이는 특질입니다. When you we're not good at something, you don't do it well, and you are very tense. When you start to learn bicycle, and you're very worried, and you don't do it well. When you know well, you at ease, you can sing and lift your hands, no problem. 우리가 무엇인가를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잘하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보면은 핸들을 꽉 잡고 긴장을 하는데 자전거를 아주 잘 타게 되면 두 손도 놓고 손을 하늘에 올리고도 아주 편안하게 타지 않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Now, this is an interesting study done well, not with compassion, but with MBSR. I think John Kabat-Zinn is present now in Korea. He's the one who founded the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자비 명상이 아니고요. MBSR이라고